프린터 장비 도입 장비 도입 기업들의 활용 목적을 살펴보면 비금속 3D 프린팅의 경우 아직까지 시제품 제작 영역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춰 이제 국내 기업들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최종 파트 및 툴링에 적용하여 경쟁력을 갖추면 좋을 듯합니다. 3D 프린팅의 주 활용 목적으로는 시제품 제작이 이제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종 부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들이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온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3D 프린터로 몇몇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생산 환경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또 이제 이로 인해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유연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몇 주나 이제 몇 달 동안 재툴링 그리고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부품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금형 제작이나 수정 과정 없이 즉각적인 제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선 장점들로 인해 설계에서 완성된 부품까지 최소 비용으로 좋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물론 3D 프린팅 기술이 최종 파트 제작을 전부 대체하는 것은 아닌데요. 적층 대량 생산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있고 그에 맞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파트 제작이 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재료가 비쌀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제작하다 보면 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층 제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최신 기술들을 통해 대량 생산 또 사출 대체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대량 생산에 적용되면서 어떤 경우에 사출 성형에 비해 3D 프린팅이 장점을 갖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파트를 3D 프린팅으로 대체했을 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금형이나 절삭을 통한 성형보다는 3D 프린팅에 적합한 형상들을 봐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몇몇 파트들은 이제 사출 성형으로는 한 번에 제작이 불가능한 형상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하는 경우에 3D 프린팅을 통한 생산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경제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부품이 사출 성형을 하기에 복잡할수록 금형을 제작하기에 수량이 또 애매할수록 그리고 수정 사항이 많이 발생할수록 3D 프린팅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할 형상이나 수량이 있고 샘플 제작을 통해 퀄리티적으로 3D 프린팅 형상이 문제가 없다면 비용을 예상해서 3D 프린터 도입을 또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층 대량 생산에 적합한 3D 프린팅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그 3D 프린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디자인과 기능성 관련 프로토타입 그리고 툴링 마지막으로 최종 파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방식별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젯 방식은 액상 분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동시에 분사가 가능하고 연질 쇼업값 조절이나 컬러 표현 등으로 디자인 목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극한의 기능성 테스트가 아니라면 디자인 확인이나 기능성 테스트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툴링이나 지그 제작이 이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이 적고 물성치가 좋아서 시제품 제작과 더불어 툴링 및 지그 제작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형 파트 부분에서는 FDM이랑 SLA 방식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간단히 봤을 때 표면 조도가 좀 중요하다 하면 이제 SLA, 그리고 또 적은 변형과 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FDM이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부합하는 적층 대량 생산에 좀 더 가까운 방식들인데요. SLS, DLP, 또 사프, SAF 방식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프 방식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프는 PBF, 분말 소결 방식 3D 프린팅 공정의 한 범주인데요. 파우더가 깔려 있으면 그 위에 적외선 흡수 용액을 특정 레이어에서 파트 제작에 필요한 위치에 선택적으로 분사하고 열을 가해 파우더를 융합합니다. 헤드가 한 번 움직일 때 필요한 위치에 모두 분사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부품이든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 상관없이 함께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부품을 빠른 시간에 제작이 가능한 점에서 설명드린 DLP, 앞으로 설명드릴 DLP랑 그리고 이번 SAF 방식은 적층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3 DLP 방식인데요. 먼저 수조 광중압 기술을 사용한 DL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조 안에 이제 액상의 광경화성 레진이 하단에 그 UV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경화가 되는 방식이고요. DLP나 SLA는 모두 광선을 이용해서 수지를 경화를 하는데 SLA는 UV 레이저를 사용해서 각 슬라이스를 선으로 그리는 방식이고요. DLP는 또 UV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전체 레이어를 면 단위로 한꺼번에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을 동시에 제작할 경우 SLA보다 이제 빠른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액상 방식들에 비해서 고성능 재료가 많아가지고 최종 파트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SLS 방식이자 이제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퓨즈원 장비에 대해서 폼랩 김민서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폼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 기술 팀장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웨비나 준비해 주신 프로토텍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멋진 발표를 해주신 황상문 대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SLS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폼랩의 고객들은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황상문 대리님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최신 동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요새는 3D 프린터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차량을 만들 수도 있고 차량의 샤시, 바디 등이 3D 프린팅이 되었고 또 컨셉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셉카가 아닌 3D 프린터로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3D 프린터로 출력된 이 자동차는 이탈리아 홍콩 회사인 XEV가 개발한 요요라는 모델입니다. 이 요요라는 모델은 현재 고객에게 배송되는 아마도 최초의 3D 프린팅 전기 자동차입니다.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셰시, 시트, 그리고 앞 유리를 제외하고 요요의 눈에 보이는 모든 부품들이 3D 프린터로 인쇄됩니다. 3D 프린터의 광범위한 사용 덕분에 이 회사는 부품 수를 2,000개에서 57개로 줄여서 무게가 450kg에 불과한 가벼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주로 가는 로켓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지는 로켓들은 70년대, 80년대에 만든 로켓보다 훨씬 저렴하고 같은 무게의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90%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3D 프린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3D 프린터로 로켓도 만들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3D 프린터는 무게만 약 12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12평짜리 집 하나를 짓는데 약 2주면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속의 장기 기관도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MRI 또는 CT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자신의 장기 모양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출력물이 실제 장기 이식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미리 수술 계획을 짜보고 연습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3D 프린팅이란 3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모든 3D 프린팅 기술은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물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적층 제조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레고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 레고를 가지고 한 번쯤은 다들 놀아보셨죠? 그래서 레고를 쌓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공룡을 만들기도 하고 로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며 원하는 출력물을 만드는 과정이 3D 프린팅입니다. 이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에 관한 처음 특허는 198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팅 기술과 재료 그리고 종류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 많은 산업에서 3D 프린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D 프린터를 생각하면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생각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런 3D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모두들 한 번쯤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FDM 방식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종류의 프린터는 가격대가 정말 다양한데요. 취미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3D 프린터부터 산업용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FDM 방식 말고도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레이저나 빛을 사용하는 광경화 방식, 그리고 이제 파우더와 레이저를 사용하는 분말 용융 방식, 그리고 이제 메테리얼 제팅이라고 해서 소재를 분사해서 만드는 메테리얼 제팅 방식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이 있고요. 이 많은 종류의 프린터 중에서 폼랩은 SLA 방식과 SLS 방식을 사용해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SLA 방식과 SLS 방식은 똑같이 3차원 물체를 만들지만 그리고 똑같이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SLA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액상 수지를 또는 액상 레진을 경화시켜서 3차원 물체를 만듭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오늘의 주제인 SLS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드는 3D 프린터입니다. SL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레진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한 출력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과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레진, 그리고 수술용, 치과용 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SLS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소재의 플라스틱, 그리고 TPU 같은 재료들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프로토타입이나 실제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출력물까지 다양한 응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프린터입니다. 저희 폼랩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이 3D 프린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재를 직접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인 SLA 같은 경우에는 폼3 플러스부터 폼5까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에는 퓨즈 1 시리즈라고 해서 오늘 메인으로 얘기할 퓨즈 1 플러스 30W 그리고 출력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파우더 작업을 할 수 있는 파우더 회수 공간인 퓨즈 시프트까지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퓨즈 1 플러스 30W SLS 3D 프린터 장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퓨즈 시프트 파우더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믹싱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는 이 프린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 SLS 프린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이 시장의 다른 SLS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가 굉장히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환기 장치나 또 다른 부가적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에 반해 이렇게 저희 폼랩의 퓨즈 1 플러스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퓨즈 1 플러스는 정말 빠른 고속의 SLS 3D 프린터이고요. 대부분의 모든 출력이 24시간 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소재들, 나일론 12부터 TPU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출력이 가능하고, 이렇게 출력된 제품들이 산업 등급으로서 또는 최종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출력물들이 가능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 또는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을 확인하는 용도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퓨즈 원 플러스에 대한 스펙을 보시면요, XY 해상도는 200 마이크론 정도, 그 다음에 레이어 두께는 110 마이크론, 즉 이제 0.11mm죠. 그리고 퓨즈 원 플러스 30W 네임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레이저 출력은 30W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속도는 12.5m/s 정도이고, 리프레시 비율 여기 20%에서 30%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리프레시 비율이 얘기하는 거는 이 파우더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파우더를 혼합해 가지고 그 다음 출력 때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사용할 때 새로 섞어주는 새 파우더의 비율이 리프레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의 리프레시 비율이다 그러면은 다음 출력할 때 새 파우더 20%만 더 사용해 가지고 다음 출력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SLS 후처리 장비 이 퓨즈 시프트가 프린터 출력이 끝난 다음에 이 후처리 장비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파우더 회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퓨즈 시프트 내부에 이렇게 퓨움 후드가 있어서 파우더를 작업하는 도중에 파우더가 밖으로 날리지 않고 이 퓨움 후드를 통해서 다 흡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작업 환경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출력물을 꺼내고 남는 파우더들을 모두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파우더랑 섞어 주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도 이 퓨즈 시프트에서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퓨즈 원 플러스 30W 출력 가능한 재료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나일론 11 CF 카본 파이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일론 12 GF 글래스 필드, 그 다음에 나일론 12, 나일론 11, 그리고 TPU 90A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물성치를 가진 재료들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먼저 이 왼쪽 4개 나일론 재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일론 12 같은 경우에 저희 퓨즈 원 플러스 30W에서 출력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도랑 디테일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미 나일론 12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폼랩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던 재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나일론 12와 동일한 그런 재료를 SLS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일론 11인데요. 이 오른쪽에 헤드셋 영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나일론 11은 나일론 12보다 더 부드럽고 연성이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일론 12보다 좀 더 부드럽고 조금 연성이 있는 그런 출력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일론 11을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일론 11이 또 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충격을 버텨야 되는 부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잘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야 되는 그런 부품들은 나일론 11이 더 적합합니다. 반면에 이제 나일론 12 또는 나일론 11보다 좀 더 강성이 있는 재료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일론 12 글래스 필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글래스 필드라는 것이 작은 유리 조각이 나일론 12 파우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들이 소결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단단한 강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이제 나일론 12보다 훨씬 강성이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열 변형 온도를 보시면 나일론 12, 11보다 훨씬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온의 환경에서도 나일론 12 GF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나일론 12 GF의 강성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더 높은 강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일론 11 CF 카본 파이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일론 재료 중에서 또는 SLS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강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열 변형 온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일론 12GF처럼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최대 인장 강도나 인장 탄성 계수 면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성이 있고 잘 휘지 않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다만 이제 나일론 11CF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더 내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본 파이버가 출력 중에 이제 X 방향으로 같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물성치 면에서는 X 방향으로는 굉장히 가능하지만 Y나 Z 방향으로는 조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일론 재료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나일론 12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이고 프린팅 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강성이랑 연성 그리고 디테일이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마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만약에 나일론 12보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연성 있는 재료를 원하신다면 나일론 11 그리고 충격이나 진동에 강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나일론 12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좀 더 강성이 필요한 분들은 나일론 12GF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고온의 환경에서 나일론 12G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일론 12GF가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나일론 10인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일론 재료의 강성과 이미 현장에서 또는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강성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일론 11과 이제 강성이 비슷하고요. 나일론 12 같은 경우에는 ABS보다 조금 강성이 떨어지지만 거의 유사한 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GF 같은 경우에는 PVC보다 좀 더 강성이 좋고요. 나일론 11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S보다 조금 더 강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폼랩의 이제 가장 최신 재료인 TPU90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PU90A는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엘라스토머 재료이고요. 이 TPU 같은 재료는 기존에 앞서 보신 나일론 4개 재료랑 완전히 좀 다른 성질의 재료인데요. 오른쪽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모양이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면은 쉽게 변형이 되는 이러한 엘라스토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열 강도가 66kN/m 정도 나오고요. 파단신율이 약 310% 정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출력물 사이즈 대비해서 300%, 즉 이제 3배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리프레시 비율이 20%입니다. 앞서 보신 이제 나일론 재료들은 리프레시 레이트가 이제 30% 정도 되고요. 이 TPU 같은 거는 20%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출력을 하실 때 필요한 새 파우더의 양이 20%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일론 재료보다 10%더 낮습니다. 먼저 이렇게 폼랩에 대한 저희 3D 프린터 재료와 그 다음에 저희 하드웨어를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 SLS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따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SLS는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소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출력 레이저가 플라스틱 분말을 소결하고 그 다음에 이 소결된 출력물은 굉장히 가볍고 견고한 파트를 제작을 합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파우더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더 베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고출력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가 레이저를 쏘면 거울을 이용해서 출력물 형상에 맞게끔 이렇게 레이저의 방향을 바꿔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층이 소결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파우더 베드를 다시 한 층만큼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한 층 그 위에 다시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또 다시 소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소결이라는 거는 이 녹는 전보다 낮은 온도의 에너지를 가해 가지고 파우더들이 이렇게 뭉치게 또는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SLS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일단 먼저 여기에서 출력되는 나일론이나 TPU 같은 재료들은 이미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품질의 열 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SLS를 찾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던 이런 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한 다음에 생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큰 문제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큰 문제 없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좋은 점이 파우더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포트 구조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FDM 방식이나 뭐 SLA 방식, 뭐 MJF 같은 방식들은 그 출력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지대 구조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포트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서포트 구조들이 SLS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우더가 서포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서포트 구조를 만들지 않아도 이 분말들이 그 출력물들을 이렇게 하중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상, 그리고 내부 채널이 있는 부품들 또는 연동 부품들, 이런 복잡한 부품들을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SLS에서는 이렇게 한 빌드 챔버 안에 여러 개의 출력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출력물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면에서도 나일론이나 TPU 같은 소재가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굉장히 비싼 다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비슷한 재료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런 비슷한 재료들을 저렴한 가격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프레시 비율 설명할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파우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 출력할 때는 새 파우더랑 어느 정도 혼합해서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낭비가 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폼랩의 퓨즈 원 플러스를 저희 고객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엑스펙터라는 이제 유럽의 열 화상 카메라 제작 업체인데요. 이 엑스펙터라는 회사에서는 저희 나일론 12를 이용해서 열 화상 카메라의 삼각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가 뭘까요? 열 화상 카메라는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인데요. 이 열 화상 카메라의 단점은 카메라랑 물체 사이에 유리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그 유리를 뚫고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차 밖에 열화상 카메라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밖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카메라를 붙잡고 있는 삼각대가 어느 정도 견고하고 강성도 있어야 되고 차량의 충격이나 진동에도 이렇게 잘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재료여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펙터라는 회사는 처음에 이 퓨즈원을 구매를 할 때 프로토타입 용도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구매해서 출력을 해 보니까 이 출력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제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 퓨즈원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고 또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0대 정도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큰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엑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퓨즈 1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폼랩의 SLA 레진을 사용하는 SLA 3D 프린터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SLS 저희 퓨즈는 이제 엑스펙터의 그 삼각대 하우징 아니면은 이제 기계적인 부품들 이런 거를 출력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기어나 굉장히 작은 내부 부품들을 출력할 때는 저희 폼랩의 SLA의 큰 장비인 폼3L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이제 1,500개 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 성형 몰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사출 성형 몰드를 만드는 데는 보통 120유로 정도 가격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출 성형 몰드를 만들게 되면
디자인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퓨즈 원 플러스를 구매를 하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성형 몰드를 만드는 그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디자인 변경 그리고 설계 변형까지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엑스펙터는 퓨즈 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일론 12 활용 사례는 저희 한국의 사례입니다. 이 만드로라는 회사는 로봇팔 의수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대표님이 이렇게 로봇팔 의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 대표님도 얼마 전에 직접 만나 뵀는데, 이 대표님은 컴퓨터 공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기존에 이렇게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3D 프린터 쪽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3D 프린터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사지가 절단된 그런 분을 만나게 됐고, 이 분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 지식으로 좀 도와드려야겠다, 의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일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사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FDM 맨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의수인데요. 이렇게 FDM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의수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FDM 방식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이 출력물이 레이어 라인이 좀 선명하게 보인다던가, 그다음에 정확성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 SLS 장비를 이용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더 멋진 손가락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로봇 의수를 SLS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손가락 부분들이 지금 퓨즈 나일론 12를 이용하셔가지고 출력한 건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손가락 형상, 그러니까 내부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렇게 모터 그리고 기어, 이런 기계적인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크나 그다음에 하중 이런 것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재료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일론 12 같은 재료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거를 잘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우수했고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보면 안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기어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두 출력물들이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해야 되는데, 나일론 12로 출력한 제품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애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일론 12의 활용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실제 제품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3D 프린터를 하셔서 출력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도 사용 가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와 디테일이 균형을 이루는 나일론 12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나일론 11의 활용 사례입니다. 여기는 스위스에 있는 안경 제조업체 마커스 멜리엔필드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일론 11을 사용하셔가지고 안경을 제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를 활용해가지고 왜 안경을 만들까요? 왜 그러면 기존에 만드는 방식들 보다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실까요? 네, 기존의 안경을 만드는 방법은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 성형 몰드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재료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 몰드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 비싸다 보니까 제 제품을 이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또는 수천만 개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경우에는 재료를 깎고 남는 나머지 재료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 비용도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수량만큼 원하는 때에
제품을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안경을 출력하고 남은 나머지 파우더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출력을 할 때 이 파우더를 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 파우더랑 어느 정도 비율만 섞어서 출력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낭비되는 파우더가 없고, 그리고 또 고객의 디자인 니즈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제품의 디자인을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SLS 2점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파우더 베드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성형 몰드, 사출 성형 몰드나 아니면은 CNC 머신인 같은 이런 기존의 가공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던 그런 디자인들도 이렇게 3D 프린터, 파우더 베드 방식을 이용하시면 새로운 디자인들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일론 11은 이렇게 잘 휘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경으로서 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마커스 마린필드라는 업체에서는 이 나일론 11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폼랩의 대부분 나일론 재료들이 검은색이거나 약간 어두운 회색인데요. 이 흰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흰색을 출시할 계획은 없지만 대부분 이 흰색을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을 입히고 싶어서 이렇게 흰색 재료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저희 폼랩의 재료는 이렇게 세라코트라는 방식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이제 염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코트라는 방식은 굉장히 얇은 세라믹 코팅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세라코트는 업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막에 세라믹 코팅을 입혀서 구운 다음에 이렇게 예쁜 다양한 컬러의 색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라코트를 하시면 색상뿐만 아니라 세라믹이기 때문에 UV에서도 저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모의 저항성,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화학약품이나 기름 이런 화학성에 대한 이제 저항성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일론 11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면요, 낭비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옵션이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나일론 11이라는 재료는 피마자C라는 것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원유에서 또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그런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겠죠. 그리고 파우더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없고, 또 기존의 CNC 방식이나 아니면 사출 성형 몰드 방식으로 낭비되던 그런 재료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낭비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세라믹 코팅을 하셔서 UV나 그리고 내화학성 또는 마모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일론 12 글래스 필드입니다. 3D 네이션은 3D 프린팅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퓨즈원을 8대를 총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쪽 관련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나일론 12하고 나일론 12GF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일론 12GF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강성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3D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항공기 산업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용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차 휠이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 부품들을 많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나 자동차 쪽에서는 기름 그리고 화학품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항을 하려면 이렇게 후처리를 해가지고 나일론 12GF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나일론 12GF가 바로 출력되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요. 12GF가 출력되고 난 다음에 케미컬 베이퍼 스무딩이라는 이제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표면이 매끈하고, 그 다음에
거친 표면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미컬 베이퍼 스무딩이라는 후처리 과정은 굉장히 고온의 화학약품들을 이제 증기로 만들어서 출력물, 나일론 12GF의 출력물들을 이렇게 살짝 녹여버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성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얇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은 조금 더 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화학성 그리고 기름 이런 거에 굉장히 저항성을 가지고 이렇게 흡수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론 12GF 같은 경우에는 강성도 우수하지만 고온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기 산업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케미컬 베이퍼 스무딩이라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유체, 기름, 그리고 약품 등을 흡수하지 않는 이런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D 네이션처럼 이렇게 여러 대의 퓨즈를 두시면 일부 퓨즈들은 이제 나일론 12를 출력을 하시고, 또 다른 나머지 퓨즈들은 나일론 12 GF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TPU-90A인데요. 레이디오 플라이어는 미국의 이제 아동용 장난감 그리고 자전거 제조 업체입니다. 이 고객들이 대부분 아동 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토타입도 많이 거치고 출시 이전에 테스트도 많이 거친다고 합니다. 레디오 플라이에서는 저희 TPU-90A를 이용해서 자전거 손잡이 그립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과정으로 TPU-90A를 출력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기존에 이제 사출 성형으로 만들던 TPU 재료와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해서 자전거에 꽂아서 바로 테스팅을 할 수가 있었고, 인체 공학적인 면도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력물의 퀄리티나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이 자전거 손잡이 말고도 다른 자전거에 들어가는 쿠셔닝이나 이런 부드러운 부품들, 그리고 좀 쿠셔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품들을 이제 프로토타입 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TPU-90A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프로토타입으로 굉장히 훌륭한 재료이고요. 더 저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출 성형된 것과 유사한 TPU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제품 개발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가 있고 비용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피부에 닿아도 오랫동안 닿아도 안전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립, 깔창 또는 자전거 안장 등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퓨즈 원 플러스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떻게 출력하는 걸까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인 출력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퓨즈 원 플러스에서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이 끝난 다음엔 시프트로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파우더를 모두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우더를 모두 말끔히 제거하면 끝이고요.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스텝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시려면 일단 3D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TL이나 OBJ 포맷으로 3D 파일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파일이 준비가 되시면 저희 프리폼이라는 슬라이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료기 때문에 저희 폼랩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다운받아서 가지고 놀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리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키신 다음에 이제 STL 또는 OBJ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셔서 파일을 배치를 하시고 필요하신 만큼 복제도 하시고 회전도 시키시고 하시고 나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 출력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다음에 출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되셨다면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추가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퓨즈 원 플러스는 상단 쪽에 파우더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카트리지를 이용하셔서 프린터에다가 파우더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SLS 장비는 이 광학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이저가 통과하는 이런 광학 카세트 같은 부분이 깨끗해야지 출력물이 페일이 나지 않고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터 내부에 있는 이 광학 카세트를 잘 깨끗하게 정돈을 하신 다음에 프린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우더가 담길 출력물이 이제 담길 통인 빌드 챔버를 삽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퓨즈 원 플러스 디스플레이에 가 보시면 프린팅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은 없지만 이 기존의 뭐 IR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빌드 챔버는 넣었는지 그리고 파우더는 넣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설명과 함께 그림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따라 하셔도 굉장히 손쉽게 출력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메인테넌스 탭에 가시면 내가 에어 필터는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언제 청소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프린터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부 청소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프린터가 다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과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출력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면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터로 출력물을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 내부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을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출력물이 페일이 나기 직전에 그거를 디텍트를 한 다음에 출력을 정지시키게끔 되어 있고요. 이 출력물에 관한 정보랑 시간 그리고 이 영상들은 다 프리폼에서 또는 저희 출력물 관리 시스템인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끝난 다음엔 이 출력물을 좀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출력이 굉장히 고온, 약 180도, 200도 정도까지 온도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쿨다운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200도에서 100도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보통 75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75분의 쿨다운이 끝난 다음에는 빌드 챔버를 꺼내셔서 아까 보셨던 파우더 회수 장비인 퓨즈 시프트로 옮기셔서 쿨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작업을 하려면 상온까지는 28도, 30도 정도까지는 출력물의 온도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식혀줘야 하는데요. 이 100도까지만 온도가 떨어지면은 빌드 챔버를 프린터에서 꺼낼 수 있고 다음 빌드 챔버를 프린터 내부에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출력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이 끝난 다음에 75분 후에 바로 다음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75분 동안 이제 쿨링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퓨즈 시프트로 옮기셔서 상온까지 식히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프린터 내부에서 이미 상온까지 다 식었다 그러면은 시프트로 옮기신 다음에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퓨즈 시프트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퓨 모드를 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퓨 모드가 동작을 하면서 이 작업 과정 중에 날리는 모든 파우더들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파우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채로 출력물을 이동시켜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고 공기 중에 날리는 이런 파우더들은 다 퓨 후드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이 거름체망이 있어서 덩어리진 이 파우더들은 걸러주고 고운 파우더들만 파우더 보관하는 보관통으로 이렇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물을 회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는 이렇게 청소기를 이용하셔 가지고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나일론 12 또는 이제 SLS로 출력된 출력물의 비용 그리고 시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페달을 나일론 12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면 지금 여기 출력 빌드 안에 들어있는 게 약 42개의 자전거 페달이 들어가 있고 출력 시간은 한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출력물 한 개당 걸리는 시간은 한 32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출력물 하나당 비용은 3불 정도, 미화로 3불 정도 비용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 비용은 정말 순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 비용만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있겠죠. 뭐 전기세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안 했고요. 순순히 이제 들어가는 재료 비용만 했을 때는 출력물 하나당 여기서 한 3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 시계를 TPU 90A로 출력을 했을 때 64개를 출력하는데 한 20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개당 출력 시간을 따지면 한 19.5분, 한 20분 정도면 하나가 출력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출력물당 한 개당 비용은 68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클을 나일론 11로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3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빌드 챔버가 굉장히 꽉 차 있고 굉장히 패킹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보다 좀 많이 걸리긴 했네요. 대신 이제 출력하는 출력물의 개수가 336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력물 한 개당 소모된 시간은 한 6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 비용은 50센트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SLS를 활용을 하시면 생산성은 굉장히 높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물의 단가는 굉장히 낮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SLS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 퓨즈 원 플러스 30W에서 출력되는 이 출력물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샘플 신청은 메일 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전화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후에 샘플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